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금지킴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기로 되어 있긴 했었지만 이 먼 곳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까지 남천석 교수님을 뵈러 찾아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약들을 과거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는지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교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동아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남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 대표님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금행동에서도 각 후보들별로 공약 발표, 공약 요약도 하고 또 평가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 시절에 나왔을 때는 사실 연금행동에서 평가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별 의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고 또 의제화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 이렇게 이런 의도들이 엿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좀 특징적으로 주목할 만한 지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이제 최종 공약집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때 발표한 것도 그 전에 저희가 평가했을 때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민주당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이재명 네.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민주당은, 3차 연금 개혁으로 됐으니까 그 개혁의 성과를 좀 좋게 말하면 다 다지고 네. 현상 유지를 하고 네. 그걸로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미세 조정을 좀 해나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대적인 개혁을 할 거라고 보시진 않는 거네요. 예. 하고 지금 개혁된 걸 보완하는 그런 작업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네. 6차 연금 개혁, 6차 재정 개선이 2028년이기 때문에 네. 2028년이면은 우리나라 정치 스케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라서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는 현상 유지하고 보완하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약이 별다른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22대 국회에 연금특위가 만들어져 있고 활동을 이제 다시 재개를 할 거잖아요. 네. 대선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걸 계획으로 넘어가서 연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변화시켜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좀 첫걸음으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 작게라도 이거는 좀 바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공약집에 보면 네. 그 생활 안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3대 비전해서 이제 회복, 성장, 행복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생활 안정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적연금 이렇게 하고 약간 추상적이지만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해서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그 다음에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 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긴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네. 크게 봐서 방향이 틀린 건 아닌데 네. 구체안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 걸 가지고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각지대 해소 책이 이번 연금 개혁에서 사각지대 해소책이 가장 좀 미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야 된다. 특히 그 저임금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문제도 이번에 완전히 누락이 돼서 네. 그 부분이 좀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청년층 고용 불안정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획기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지금 보험료가 내년도 올라갈 텐데 네. 그 부담을 일반 서민들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크레딧도 지금 이제 공약집에는 그 목목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를 하고 네. 그런 거 있는데 출산 크레딧은 또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추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경우에는 사전 지원으로 반드시 바꾸고 네. 국고 지원을 해서 사전 지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빨리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소득 대체율 43% 올린 것만 갖고는 사실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소득 대체율 인상을 위한 어떤 그 계획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 일이 많네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사각지대 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노동자, 특고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자고 하면 이제 경영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네. 이게 딱 정말 대통령이 되자마자 딱 정권을 잡았을 때 좀 힘있게 밀어붙여야 할 그런 정책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좀 전에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 세대가 불안정 노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불신을 가라앉히고 좀 공정연금, 사회적 계약, 사회적 연대 이런 가치들을 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청년 세대가 연금 계획에서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저는 약간 그 담론을 조금 약간 갈래 나눠 가지고 네. 너무 세대론에 기대서 청년이 불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 좀 그걸 좀 교정하는 그런 좀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청년이라도 사실 불안정 고용층 청년들 경우에 실제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사실 국민연금 그 유일한 소득보장 장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고 지원을 통해서 보험료 인상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청년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그냥 세대 담론 그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다 다르다. 그래서 조금 더 보험료 부담에 좀 더 부담이 많이 느끼는 그런 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고 지원을 좀 빨리 해가지고, 지금 국고 지원을 하면은 그것이 또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은 기금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그건 또 전체 청년 세대에게도 사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담론을 조금 약간 갈라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고용 불안정화는 청년 세대가 빠르긴 한데 그 세대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50대 특히 여성의 경우에도 고용 불안정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 중에서 고용 불안정층에 대한 지원은 곧 모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의 불안정 고용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모두에 대한 지원과 연결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사회연대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도 맞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너무 동의가 되는데요. 마치 청년들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계속 프레임화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정부의 가스라이팅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청년 세대론을 이제 계층화 시켜서 이제 계층별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새 정부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좀 연금개혁 로드맵을 좀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좀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구조로 가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 정부가 지금 이제 공약집에 최종 공약집에 나온 것이 추상적으로 나왔지만 네. 공적 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이라든지 네. 공적 연금 개혁 지속 추진이라든지 이런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보고 네. 구체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애 주기에 어떤 변화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준비 기간 자체가 옛날보다 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생애 주기가 이제 크게 뭐 아동기, 교육기, 경제활동기, 퇴직기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요 세 가지의 기간의 길이라든지 전환 과정이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단순히 인구 고령화라기보다는 생애 과정의 전환, 생애 과정의 어떤 기간의 길이 이런 게 달라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네. 공적연금이 사회적 지속가능에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장기적인 좀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특히 기금 관련해서는 기금을 지금 이제 뭐 국민 펀드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경우에 이제 기금형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기금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금융 투자만 하기보다는 좀 사회 투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그 기금 관련된 법령으로도 신규 여유 자금의 1%는 사회 투자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료 결정만 하면, 그러면은 신규 여유 자금 1%가 대체로 1조 1,000억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지금 청년들한테 청년주택을 네. 제공을 한다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구도로 나아가야 할지, 또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할지, 이번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정부에서 뭐 자동 안정화 장치며 아까 뭐 세대별 ACM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뭐 세대 차등 보험 요건 막 이런 것들로 굉장히 갈등 요소를 많이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식시키고 이제 제대로 된 연금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이제 국민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 고령화가 빠르고 또 뭐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은 기금이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고 기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다. OECD 국가들을 보더라도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거의 30개에 가까운 회원국이 사실 기금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기금이 연금의 꼭 필수 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연금이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가 퇴직 세대와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출물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냐, 또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제도화가 더 중요한 거지 기금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조금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인식이 생기고, 그래서 과거에 그 재정안정론을 주장하시던 교수님 한 분이 3차 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국민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재정안정론자가요? 어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그게 이제 저희가 평소에 주장하는 바였는데, 그쵸. 사실 공적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애 주기가 교육기, 경제활동기, 퇴직기 돼 있는 요 생애 주기를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거지. 기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금도 사실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때 기금 의미가 있는 거지. 시스템과 무관하게 있는 기금은 사실은 금융자본의 어떤 그 이윤 원천이 될 뿐이지 실제로 시스템 속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기금은 자칫하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시스템이다. 사회제도다 하는 것을 꼭 좀 잘 명심해서 우리가 연금 제도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